그 지난번 화두가 기억나시죠? 말에 떨어졌다. 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살아가시면서 자기 삶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거 필요한 얘기예요. 딴 사람 지도 믿고서 내가 그리 살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내 지도,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곳에 갔고, 이런 지도들을 만드는 거.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거.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지도를 봤다고 해서 그곳을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그 영토에 대한 기존의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토에 가본 사람만이 그 지도 말고 다른 지도를 만들 거야. 그런 내 지도. 같은 영토를 얘기한 거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많이 넣어놨으면 좋겠다. 지도에 떨어지지 말자. 말에 떨어진다. 지도에 떨어진다. 이런 거.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사한 슬로건일 거예요. 그 코르즈프스키의 그 얘기.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생각을 조금 하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아, 진짜 중요한 건 영토구나. 그리고 그 영토가 영토인 이유는 내가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나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화두인데, 드디어 달마라는 사람이 본격화되는 화두예요. 달마 안심이라는 화두인데, 이거는 일단은 이 얘기서부터 읽고서 화두부터 보고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달마가 벽을 향해 참선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스승이 되는 해가가 사납게 내리는 눈 속에 서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말했다. 제 마음이 아주 편하지 않습니다. 부디 스승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는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해가는 마음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달마는 말했다. 마침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가 선불교의 일조예요. 처음. 그러니까 조선조 시대 때로 따지면 태조 이성계의 위치고, 두 번째가 필요하잖아. 두 번째 스승이. 두 번째 스승이 뭐냐면 회가야. 회가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신강인데, 달마는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태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얘기한 거잖아. 기원은 두 번째에 온다. 이게 기원이 있고서 수원지, 오리진이잖아요. 오리진. 수원이 있는데 물이 안 흘러. 이러면 수원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조 이성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돼야 시조가 되고 태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계보도가 만든 다음엔 태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태조는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온다. 데리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사실은. 왕조가 개창을 했는데 아들 때 망해. 그 태조예요? 태조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뭐 불교에서는 유명한 비유지. 언제 엄마가 돼요? 아이가 엄마를 만든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심지어 아이를 출산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그때 젖이 나오기 시작한다. 젖을 만든 게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다명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란 말도 맞고 아이가 엄마를 낳았다라는 말도 맞다. 이거를 가지고서 이게 말이 돼? 한쪽이 낳았으면 한쪽은 못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원숭이가 뱀이 자기 꼬리 물고 도는 것 같잖아. 그런데 현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모성애는 언제 생겨요? 내가 모성애가 있을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성애는 아이를 낳은 사람 아이가 만들어준다고. 나한테 있었느냐고요? 그렇진 않아. 그거는 얘기 하나 많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모성애라는 게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의 그 순간의 본질이잖아. 유독 그 약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힘이고 희생이잖아. 나 진짜 이기적이었는데 이기적이지 않은 나를 발견하기도 하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냥 나한테 모성애가 있었는데 발현됐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서 잘못했다. 나는 아이를 낳았어는 안 됐는데 모성애 제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나는 굉장히 훌륭한 엄마일 거야. 그렇게 엄마가 될 거야. 나는 내 엄마처럼 그런 엄마가 아니라 진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랬지만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자기 자신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나 이기적이다. 나 누구 못 돌본다. 오히려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여성분들이 모성애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모성애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 놓고 나서 정직한 게 더 나아. 아이한테. 모성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그게 없다. 딸아. 아들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어른이고 네 어미니까 너 독립할 때까지는 내가 돌본다. 너를 입양했거나 어디 데려온 건 아니다. 내 딸 맞고 내 아들 맞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나한테는 사회생활 같은 거다. 최선을 다해서 너 학교에 보낼 거지만 아주 강력한 희생 이런 거를 바라지는 마라. 너를 낳고서 내가 알았다. 그래도 그 엄마가 여성이 아닌가요? 여성이란 말.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모성이 있다. 모성이 없으니까 당신은 상태가 안 좋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원래는 스토리가 아주 굉장히 세요. 눈 내리는데 달마가 면벽을 안고 있다고요. 소림사에서 딱 유명한 소림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면벽을 하고 있어서 안에서 딱 참선을 하고 있죠. 신광이라는 사람이야. 해가라는 이름을 받기 전엔 신광이라는 사람이 딱 서요. 제자로 삼아달라고.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이 2조를 잘못 뽑으면 달마는 1조도 안 된다, 사실은. 자기의 모든 가르침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도? 그래, 너 2조. 너 3조. 신난다. 흥행됐다. 무슨 이런 문제도 다 너무 심각한 문제야.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스토리를 얘기하면 눈이 여기까지 쌓여요. 해가는 신강이라는 사람 해가는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안 돌아가겠다. 추운데. 눈이 쌓이는 거야. 이렇게 다리에. 대단한 거죠. 무시무시하지. 참 면벽을 하는. 이게 하루 밤을 새는 거야. 겨울에 바깥에 가지고 눈 맞으면서 서 있어 봤어요? 그랬던 선배는 기억이 난다. 그 여자친구 집 앞에서 추운 겨울날, 그쵸? 그러니까 서 있었던 사람, 뭐 그런 정성. 지금은 스토킹이 되는. 옛날에는 정성. 웬만큼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마음 변하기가 쉬우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스토킹? 스토킹이 됐죠. 지금은 스토킹이 됐을 거야. 경찰 신고하고 막 들어간다. 그쵸? 마지막에는 어떻게 제재가 되냐면 웬만하면 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마 무시했을 거야. 이렇게. 눈이 쫙 내리고 있잖아. 그때 팔을 잘라.
여기서 이게 극적인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적인 거야. 이렇게 막 팔을 자르고 피가 나고. 눈 내렸던 게 포인트예요. 하얀 눈이 내렸을 때 피가 팍 튀기는 거야. 팔 잘라보지 않았죠? 그치? 팔 자르면 위험하지. 그쵸? 피가 팍 퍼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맑고 고요한 것에 피가 떨어져서 식었을 때 나는 냄새. 동맥피가 터졌을 때 나는 눈에서 났을 때 냄새. 그 냄새가 달마가 등을 지고 있다고 그래도 왜 안 느끼겠어? 느끼죠. 야, 얘 진짜구나. 얘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왼팔 자르고 오른팔 자르고 다 자를 놈이다. 이놈 자체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스토커 짓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또 떠보는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한자 그대로 이게 편안한 마음, 마음을 편하게 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달마가 마음 가져와라. 편하게 해줄게. 해가 입장에서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와, 마음 편하게 해주신단다. 마음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 찾으려고 했더니 마음을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 마음 편해졌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어느 때던가 우리 초반부에 이 얘기를 했죠. 예술이랑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작곡하기 이런 예술 활동, 표현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성복 시인이 했었던 얘기,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이야기된 고통. 힘들죠? 마음 아플 때 있지. 내가 속상할 때도 있고 고통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밥 먹기.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되면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친구한테 내가 힘든 거를 얘기를 하는 그 순간만은 편해져요, 내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림이랑 똑같아. 제가 이 책을 그린다라고, 이걸 데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일정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이걸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컵도 그리려면 일정 정도 거리가 주어져야 되죠.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눈이 탁 붙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 제 감정을요, 묘사를 하는 순간 거리가 생기는 거야. 이야기된 고통과 내가 느끼는 고통의 차이인 거예요. 이야기된 고통은요, 마치 삼자인 것처럼 나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힘들었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이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고. 에?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이 거리가 만들어지잖아. 왜 예술을 할까? 왜 창작을 할까? 왜 글을 쓸까? 핵심은 거기가 있어요. 이야기된 고통. 말해진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말 다 끝나고 친구 간 다음엔 어떻게 돼? 다시 힘든 게 오긴 와요. 그런데 예전보다 적다. 그러면 그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 하나의 음악, 하나의 그림일 수 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좀 괜찮은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 미술가, 작곡가들 보면은 삶이 더럽게 힘들어요.
평안하게 웬만하면 평안하게 살았고 기껏 고통이어봤자 변비 정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작품과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끝물이지만 이때 살았었던 사람들, 이때를 느꼈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작품을 쓴 작품은 상당히 달라진다. 이야기를 안 하면 너무 힘든 그걸 겪은 사람, 그 고통이 너무 세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작품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소설도 보면 전후 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쟁 이후의 소설들. 와, 그런 것들은 뭐 장난 아니게 깊죠. 그리고 우리 지휘자들 연주했을 때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연주를 못 하잖아, 공연을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대 녹음된 베를린 필의 베토벤 교향곡은 전쟁을 못 겪었던 지휘자의 지휘와 달라. 여러분들도 아실 거잖아요. 베토벤 좋아하면 푸르트뱅글러. 푸르트뱅글러가 지휘했던 베토벤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찌찌찌거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디지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게 안 좋았었으니까. 옛날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런 느낌 같은 거야.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게 뭐예요? 평화라는 얘기잖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 공연장도 일부분 파손은 돼 있지만 피아노가 언제 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 피아니스트가 첫 터치를 딱 할 때 그때의 그 터치는 콩쿠르드에서 상 타려고 터치하는 터치와는 달라요, 전혀. 그래서 재밌는 게 음악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50년대에 녹음된 그때 작곡가들과 그때 피아니스트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젊은 피아니스트들 많잖아. 뭐 별로예요 나는. 음도 좋고 디지털로 처리도 잘 됐지만 약간 찌르르 소리 나지만 그때 걸 좀 크게 들으면 훨씬 더 울림이 있어. 심지어 연주자도 그러니까.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도 생각을 해봐요.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과 거리가 생기니까. 이게 탁 붙어 있으면 얘를 묘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이 찾아낸 거예요. 예술 표현들 같은 경우가. 요거의 약간 응용편이 뭐냐면 이야기된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바보 같은 짓이야. 행복이 찾아왔거들랑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그냥 행복해야 돼. 행복을 싸늘하게 시키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행복과 거리가 두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어머 난 너무 행복해 좋아 이런 사람 보면은 너는 끝이다 이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사람 만나지 말고요. 혼자 킥킥거리고 있으면 돼. 아이 좋다. 혼자 커피 마시고 있으면 돼. 이야기하지 마요 그냥. 그거랑 하나 돼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행복을 가장하는 사람들,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 증폭된 과도한 그 제스처 같은 거야. 진짜 행복하면요, 그 얘기 안 해. 누군가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묘하죠. 아주 힘들거나 슬프다면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 눈물이 좀 가시고 힘든 게 가죠. 반면 진짜로 행복하거나 기쁘다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빨리 혼자 있어야 돼. 표현하지 마. 그냥 거기에 젖어 있으면 좋아요. 아유 행복하다.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을 찾았잖아.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달마가. 마음만 가져와라.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을 찾으려는 그 노력에서 뭐가 느껴져요? 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찾으려는 내 마음, 걔는 고통스러운가요? 순간적으로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달마가 얘기한 거야. 너 이제 편했지? 너 마음 편해졌지? 됐지? 요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 가져와봐. 아픈 마음. 아픈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픈 마음과 거리가 생겨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찾지? 내 마음에 아픈 거, 아픈 마음은 어떻게 찾지?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힘은 안 들거든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마음 찾아서 달마한테 보여줘야지 할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찾아주지 않았느냐? 요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 이 화두로 들어가야 된다. 이해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 정도일까? 그 정도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다시 또 돌아올 수는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계속 고통스러운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 순간만큼은 찾는 나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마치 제3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쎄, 내 남편이 그러더라고. 내 아이가 그러더라고. 나를 그렇게 하대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대당한 나와 그걸 얘기하는 나. 얘기하는 나는 지금 하대당한 나는 아니잖아. 나를 묘사하니까.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 화두를 보면.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찾다가 보면은 뭐 그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요거까지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아마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아마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무화 다룰 때 라이프니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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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지만 그것들의 정확한 소리는 어떻다고요? 물방울 하나하나들의 소리들이 뭉쳐가지고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재밌는 얘기 했다 그랬죠. 미세지각. 미분 적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의식은 하지 않지만 거대하게 의식을 하지 않지만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파도 소리로 듣는다. 기억나죠? 그 파도 소리는 존재해요? 존재한다고 해도 되죠. 들리기는 하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냐라는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 오케스트라에 베토벤의 음악 하나가 있다.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여러 악기가 울려 퍼진다라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빰빰빰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악기들이 만들어 놓은 효과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들은 그때 오온이라고 얘기했던 것들과 비슷해. 얘네들이 울려서 만든 하나의 거대한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들이 파도 소리일 수도 있고 요 하나하나들은 다 움직이고 심지어 이것도 덩어리니까 얘네들도 좁혀보면
바이올린만 한번 봐도 되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통 그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쪼개질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마음을 이걸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그림자 같은 것. 우리 삶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봅시다. 그래도 거대한 파도소리 하나는 존재해요. 베토벤 5번은 존재해요. 이렇게 믿으면은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 믿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달마가 언뜻 얘기했죠. 가져와 봐라. 왜 못 가져올까? 왜 못 가져올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림자 알죠? 내가 살아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 살아있으니까. 이 그림자를 찾는다. 이 그림자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얼핏 보치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림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들고 있겠지. 저 그림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잡아야지 하면 어떻게 됐어? 그 그림자 없어지잖아. 그리고 어떤 그림자가 생겨? 이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동작을 취해도 못 잡아.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요. 그거 못 잡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된다고. 그림자는 언제 편하죠? 여러분이 안 움직일 때. 막 이러고 있지 않을 때. 잡으려고 안 그럴 때 그림자는 거기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마음도 그런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언뜻 어느 순간에 그림자를 우린 못 잡잖아. 그림자 못 잡아요. 그 그림자 그냥 여러분 옆에 있어요. 난동 부리지 말아요.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소녀처럼 못 잡아요, 그거는. 근데 안 잡아도 돼. 여러분 옆에 있어.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치듯이. 그런데 그 파도 소리 하나를 잡겠다? 그림자를 잡겠다? 내 마음을 잡겠다? 언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 삶 나대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 얼마나 힘들어. 또 심지어 그림자가 내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쫓아다닌다? 언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삶이 편해야 된다. 팔도 편해야 되고 우리 온이라고 그랬잖아. 마음도 편해야 되고 감각도 편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대지 않아야 마음이 평안해져. 안자의 의미가 그거잖아. 불안하다. 언제 제일 불안해요? 그림자 잡으려 할 때 그림자는 제일 불안해. 근데 어느 순간에 에이 그림자 안 잡아야지. 그래서 어떤 돌멩이 앉아 있으면 옆에 살짝 보세요. 그림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다. 어쩌면 이 달마 안심에서 핵심이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해가가 생쇼를 했는지도 몰라요. 팔 자르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생긴다. 그림자를 잡는 걸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그림자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네. 마음이 평화롭고 싶다. 그림자가 언제 평화로워지는지. 그림자가 언제 남분분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화두 풀 때 얘기했었던 거, 이 미세지각 얘기,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뭘까? 이럴 때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내가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대한 효과, 그림자 같은 거다. 일종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고 땅에 묻히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걸어가기 때문에 그림자는 내 옆을 따라온다. 그리고 모양을 그렇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달마가 가르치려고 했었던 게 뭔가? 너 마음 찾아봐. 마음을 어떻게 찾아요? 잘 보세요. 고통스러운 마음 찾아야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디가 있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잖아. 그러면 요 마음도 또 찾아야 되잖아. 또 잡아야 되잖아.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요 그림이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황당한, 절대 못 잡는 게임.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모양의 그림자가 싫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내리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야지. 이 그림자를 조절한다고요? 그림자 탓이라고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이상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에요. 마음은 의외로 작다. 그 작은 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소유욕도 생기고 지배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런 것도 생긴다. 불교 책들을 가끔 읽다 보면 뭔가 마음을 비운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늘 기분이 좋네를 좀 디테일하게 미세지각적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자고요. 오늘 아까 먹었던 밥이 맛있었네. 몸에 좋았네. 오늘 그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졌네.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마음을 하나를 중심으로 잡아서 마치 파도 소리가 진짜로 실제하는 것처럼 파도 소리, 그 거대한 파도 소리가 작은 방울들의 소리들 있죠. 그 물결들의 소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상황은 거꾸로다. 진짜로 우리가 삶이 변화시키려면 그 작은 부분들 있잖아요. 악기를 새로 편성한다던가 악기를 하나 바꾼다던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변화시키면 거대한 음악의 소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에 집중하는 건 뭔가 그림자를 쫓아가고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죠. 네. 달마가 면벽을 하고 있다.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참선을 하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마음을 쫓아다니는 걸까? 아니에요. 마음을 놓는 거야.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마음 그림자를 쫓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평안한 자세에서 있으면서 그 그림자도 가장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해가라는 사람이 극적인 드라마지만 약간의 단편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화두는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생각나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원초적인 어떤 모습도 떠오르지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 마음의 병에 걸렸다. 내 마음을 바로잡아야지. 이러지 말자고요. 그건 어쩌면요. 이불 하나 바꾸는 걸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요. 꽃 하나 꽂는 걸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요. 근사한 과일주 하나 담그는 그날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절대 거대한 파도 소리에 쫓아가지 말고 거대한 전체 곡들을 쫓아가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그 디테일들. 그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여지는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쉽게 아까 얘기했던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거리 두는 거다. 요런 것들에서 좀 머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차음 있잖아요. 그림자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멈춰야 그림자가 편안해지잖아요. 무아라는 말, 무심이라는 말이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음을 허하게 비워야 되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이 제대로 부분 적게 인연에 맞게
아주 행복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이 그 요소들이 울려 퍼지게 하는 소리는 예쁘다. 그러니까 헛개비를 쫓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고 싶어. 그냥 강신주다운 그냥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방금 읽었었던 이 화두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약간 아까 얘기했던 거,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이 느낌으로 즉각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 더 해봤어요. 그렇지 않다. 마음은 그림자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못 잡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닐까. 그냥 내 삶이 평안해지면 그림자도 평안해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좀 근접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막 그림은 그걸로 그려봐야 돼요. 눈 내리는 눈에 피가 팍 하는 그 느낌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우리는 항상 정맥피만 봐서 정맥피라는 거는 탁 하고 시커멓고 금방 시커매져요. 동맥피는 2차돈의 순교 아시죠? 흰 피가 터져 나왔다 그러잖아. 근데 동맥피는 그래. 젤라틴 같이 투명한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터져 나온 다음에 식으면 시커매지는 거야. 동맥은 맑아요 원래. 그래서 다 우리가 코피는 아주 더러운 피예요. 그거는 그 색깔이 아니야. 탁한 거야. 어쨌든 그런 느낌의 이미지 속에서 진짜 마음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해가가 팔까지 자를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절절함을 가지고서 초창기의 선불교의 모습,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이래요. 달마가 벽을 향해 참선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스승이 되는 해가가 사납게 내리는 눈 속에서 서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말했다. 제 마음이 아직 편하지 않습니다. 부디 스승께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는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마음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달마는 말했다. 마침내 너를 위해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게 달마 안심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전체는 찾을 수 없다. 잡으려고 그래도. 바닷가에 거대한 파로스인 잡을 수 없다. 우리 그걸 잡을 수가 없다. 이걸로부터 가시던지 더 나아가서 마음은 그림자와 같다. 마음이 편안한 건 삶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고 그건 거대한 착각이고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건 마치 영원히 그림자를 잡으려고 뛰쳐가는, 절대 못 잡는 경쟁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죽어야 끝나는 게임으로 빠져드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 무안이 무심이니 마음을 비운다라는 허심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걸로. 하지만 방금 읽었었던 이 화두는 초기 선불교의 전설을 담고 있는 화두라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라는 것에 도움을 주는 화두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처절한 구도. 옛사람들이 내 마음을 평키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까지 걸었구나. 그리고 그 걸었기 때문에 선불교라는 전통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처절한 수행이라는 게 이래서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의 흔적으로서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